그다음 여섯 번째인데요. 수요 예측 방법에서 주관적인 방법. 그럼 이거는 주관적인 방법, 정성적인 거로 접근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기는 반대로 그럼 어떻게?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이 될 거고 정량적이 될 거죠. 정량적. 델파이법이라든지 시장조사법, 판매의견종합법, 그다음에 자료유출법은 모두가 다 뭐냐? 그러면 정성적인 접근 방법이야. 이동평균 방법은요, 우리는 정량적인 방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수요 예측을 조금 보면요, 수요 예측이라는 말은 미래 일정 기간에 대한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은요, 대상 기간에 따라 단기로, 중기로, 장기로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기 예측은 6개월 이내에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예측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중기 예측은 개월 수에 따라 6개월에서 주로 한 2년 정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장기 예측은 2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예측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장기 예측이라고 합니다. 수요 예측의 대상은요, 제품에 대한 것 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수요 예측을 통해 생산 설비라든지 공정 설비라든지 또는 설비 설치라든지 일정 수립 총괄적인 계획, 재고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수요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수요 예측의 정성적인 방법은 바로 정성적인 예측 방법, 다른 말로 뭐 주관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관적인 방법은 중장기 예측에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중기와 장기 예측에 적용하는 것이 정성적인 방법이다. 이건 주관적인 방법이라고 했대요. 적용하는 방법, 기법으로 경제라든지 정치, 사회, 기술 등의 외부 환경적인 요인 변화에 따라 시장 잠재력이 변화하므로 과거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의견에 기초해 수요를 예측할 수 방법에 있는 사항에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판단이나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있까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인데요. 이 정성적 예측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왜? 중기와 장기의 예측이 하니까. 단기보다는 어디에? 중장기 예측에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정성적 기법. 대표적인 것을 바로 금방 델파이법입니다. 델파. 예측 대상에 대해 전문가 그룹 등을 선정한 다음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설문지를 또 돌려가지고 의견을 수립함으로써요,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이 델파이법인데, 이 예측은요, 불확실히 크거나 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사용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와 장기에 필요한 거죠. 델파이법은 원래 기술 예측 방법으로 개발되어서 현재는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금방 설비 설치 계획 등의 장기 예측, 기술 예측 적합한 방식입니다. 델파이는요, 신탁으로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 바로 뭐다? 바로 델파이가 되겠습니다. 델파이의 특징은 다수의 의견이나 유력자에게 편향되지 않고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설문지를 주니까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 각자의 견해를 밝혀 이를 종합하여 피드백 과정을 거쳐 의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이 다른 주관적인 예측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설문지 작성에도 매우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이 델파이법은요, 주로 이 대학에 실험 논문을 이제 석박사에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또 요사이 말하는 델파이법을 이용하는 것은 창조라기보다는 무방 논문을 쓰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 델파이법이고, 대개 교수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권장하죠. 실험 논문에서. 그다음 시장조사 방법도 정성적인 방법인데, 시장조사라는 것은 마켓 시장 그대로 씁니다. 정성적 기법 중에 가장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시장조사법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요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방법이면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지만 다녀야 되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잖아요. 뭐든지 우리 집을 하나 살기 위해서도 발품을 팔아라.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시장조사법이야. 돌아다녀 봐라. 단기 예측 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방법인데, 설문지라든지 직접 인터뷰, 전화, 우편, 이메일, 시험 시장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잠재적 고객의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이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시장조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정성적 기법 외에 가장 정확하고 계량적인 방법, 그러면 시장조사법. 이게 발품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널 동의법입니다. 이 패널은요, 이 동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경영자,
판매원, 소비자 등으로 패널을 구성해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계층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관련된 수요에 단 패널 토론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적합한 결계가 어렵고요.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당연히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유추법이 있어요. 역사적 유추법은 신제품의 경우 같이 과거 자료가 없을 때 비슷한 기존 제품이 과거의 시장에 어떻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제품 수명 주기를 거치면서 수요가 성장에 갔는가에 입각하여 수요를 유추하는 방법인데, 이 역사적 유추법은요, 대개 기업하는 법도 우리 출판사에도 이게 역사적 유추법을 씁니다. 작년에 뭐 10만 권 팔려서 올해도 10만 권만 생산하다든지,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적게 하든, 또 때로는 뭐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역사적 유추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법 또는 집단 의견법 이런 거, 이거는 상위 측의 경영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하는 예측 기법인데요. 보통 장기 계획이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인물이 편향될 수 있고 공동 예측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어 다른 예측 기법 병행하에 사용하는 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명주기 유치법입니다. 과거에 자료가 없는 품목 또는 신제품 수요를 예측해야 할 때 과거의 상황이 미래에도 유사하게 전제된다는 가정에 이 품목을 비싼 품명 제품 수명 중이 상의 수요 변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유하고 유추하고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수명주기 유치법이다. 이것이 다 무슨 법이다? 주관적인 방법이면서도 정량적인 방법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기법의 하나로서 이제 정성적인, 지금 앞에 정성적인 기법이고 주관적인, 이거는 이제 정량적 기법이죠. 바로 이제 시계열 분석 기법이 정량적 기법에 속하고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뭐 일정한 말 그대로 시계니까 시간 간격으로 관찰을 얻어지는 일련의 관측치로 일별, 주별, 월별 그 자료가 될 것이고, 또 과거의 시계를 역사적인 입각하여 미래 수요 예측할 수 있고 주로 단기, 중기 예측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순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최소자성법, 박스 젠키스법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서 정성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량적인 기법이었어. 우리 지금까지 앞에 여기까지 한 것은 정성적이면서도 뭐 한다? 바로 주관적인 방법이었어. 이것은 정량적, 또 정량적 기법은 시계열 분해법, 다른 말이 계열 지수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한 이동평균이나 추세 분석법은 지수평화로 달리 시계열 자료를 변동 요인에 따라 추세, 순환, 계절, 우연의 혼합으로 이조했기에 시계열 자료를 형성하고 변동 요소들 찾아 시계열 자료를 그 요소들을 표현하여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성 요소 자체를 분해하여 계절 지수를 반영하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시도하는 예측 기법인데, 시계열 분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요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에 포함시켜 단위 기간의 수요를 계산하고 조정된 계절 지수를 갱신하여 새로운 추세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분석법이 있는데요. 이 추세 분석법은 시계열 자료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떤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추세를 나타내는 걸 바로 추세 분석법입니다. 시계열이 증가하는 경향인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인지 알아보고 움직이는 선형인지 또는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지 찾는 방법인지, 즉 시계를 잘 관통하는 추세선을 구한 다음은 다시 그 추세선을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추세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 수요량 예측은 최소 자성법을 이용하고요. 실제치와 직선 추세선상의 예측치와요. 오차 자성의 합이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되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추세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경영적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기억하셔야 되니까요. 그다음 인과형 모형입니다.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들을 수요와 인과관계 분석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건데 주로 중기 또는 장기 예측에 사용되는 것이 인과형 모형입니다. 인과형 모형에서는요, 수요를 종속 변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놓고 양자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형으로 파가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요 예측품에도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7번째는 총괄 생산 계획 기법 중에서 휴리스틱 계획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
휴리스틱 기법에 해당되는데 휴리스틱 기법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뭐냐 하면 발견법이라고 해요. 발견법이라기로 하고 이거는 뭐 조금 먼저 보면요 휴리스틱 기법이 뭐냐 그러면 이 휴리스틱 또는 이걸 가지고 발견법이라고 그러는데 불충분한 시간이나 정보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체계적이면 합리적 판단 굳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보다 용이하게 구성된 간편 추론의 방법을 가지고 휴리스틱이라고 그래요. 휴리스틱. 그러면 휴리스틱에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선형계획법입니다. 선형계획법 우리가 정량적인 방법에 했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의한 생산계획이라든지 생산전환 탐색법이라든지 서치 디시전 룰이라든지 경영계수 이런 다 어디에 속한다? 바로 휴리스틱 계획 기법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휴리스틱 계획 기법은요. 첫째 경영계수법을 보면 경영자들의 의사결정 일관성만 있다면 아주 좋다는 가정 입각하여 경영자들 과거에 내린 총괄 생산 계획에 관한 의사결정을 다중회기 분석하여 생산 수준과 고용 수준을 결정하는 규칙이 바로 경영계수법입니다. 탐색 결정 규칙은요. 일반적인 비용 구조를 가진 총괄 생산 계획의 문제에 대한 먼저 하나의 가능해를 구한 다음 이로부터 총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된 해를 찾아가는 기법인데요. 터부트가 개발했으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탐색 결정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휴리스틱은요, 보면 뭐 계획 기법에서 휴리스틱 계획 기법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장기와 중기로 이렇게 세로축을 구축하고요. 그다음 일정을 보면 수요 예측하는 방법과 자재 수요 계획인데 수요 예측은 주로 총괄 생산 계획이나 생산 수량 계획이에요. 결론은요.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면 총괄 생산하고 생산 수량 계획, 품종 계획을 하고 대일정 계획을 합니다. 이 대일정 계획은 자재 수요 계획과 중일정 계획에서 또 보내주지만은 능력 소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 소요와 능력 소요하는 그 대일정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일정, 중일정, 그 다음에 이제 차례 세부 일정이죠. 총괄 생산 계획에는요, 사실 능력 계획과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총괄 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 생산 계획을 위한 기법으로는요, 대표적인 게 도시법이 있습니다. 도시법이라는 도표를 이용하여 총괄 생산 계획 여러 가지 대안을 개발한 다음 이들의 총 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이 바로 도시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적 모형이 있는데요. 수리적 모형은 선형계획 모형과 수속 모형, 선형결정규칙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형계획 모형은 총괄 생산계획의 각종 결정 변수와 관련 비용과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여 여러 계약 조건으로 총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적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수리적 모형이고요. 수속 모형이라는 것은 선형계획 모형보다 단순한 특수 형태로서 고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채용과 해고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선형결정 규칙이라는 건 2차 비용 함수를 가정하고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 및 작업자 수를 결정하는 선형규칙을 도출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수리적 모형은 선형계획 모형, 수속 모형, 바로 선형결정규칙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뭐 간단한 거예요. QC는요. 바로 뭐 알아도 신의에 쓴 새로운 QC 7가지 도구 중 이 내용이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시계일적인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로 나타낸 하살표, 여기 영어로 하면 하살표의 그림을 이용하여 최적의 일정 계획을 위한 진척도를 나타내는 관리 방법이 뭐냐 이거는. 여기 뭐냐 하면 하살표를 가지고 영어를 찾으면 돼. 하살이 바로 에로우가 하살이죠. 에로우. 그럼 답은 에로우예요. 그럼 우선 신QC 7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바로 7가지 이거예요. 7가지가 친화도법이 있고 연관도법이 있고 매트릭스 도법,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 개통도, PDPC, 에로우 다이어그램 보여. 최적의 일정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진척을 관리하는 방법. 이거는 주로 포트와 CPM이에요. 방법을 적용해요. 그 에로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살이라는 말, 하살. 이런 걸 우리 에로우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 친화도는요,
언어 데이터를 포착, 아이디어 문제 사이의 관계 또는 상대적 중요성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고, 연관도법은 문제점과 요인 가능 인과관계를 위한 도구고, 1, 2차 원인을 전개하면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특성 요인도의 변형 형태를 가지고 연관도법이라고 그래요. 특성 요법은 산업 재통계에서 잘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 다음 매트릭스 도법입니다. 짝이 되는 요소를 찾아 행과 연로 표시하 그 교점에서 관련 유무나 정도를 표시한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고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목표와 방법 사이의 관계를 밝혀 나아가 이들 관계 상대적 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 도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매트리스 데이터 해석법이 있어. 이걸 가지고 또 뭐냐, 이거는 주성분 분석법이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데이터 해석법이 있고 그냥 매트릭스 도법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은요, 매트릭스 도에 있어서 요소 간의 관련이 정량화된 경우 배열된 데이터를 도상으로 판단해. 도상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좋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정량적 데이터 해석이 바로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7가지 QC 도구 중에서도 바로 정량적인 해석 방법과 유일하게 뭐냐면 매트리스 데이터 해석법이라는 거 알아두고요. 개통도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최적 수단 방책을 개통적으로 전개하면서 문제 중점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고요. PC는 가정결정계획도라고 그러는데 사태의 진전과 더불어 여러 가지 결과 성장되는 문제에서 바람직한 결과에 이르는 가정 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에로 다이어그램은 이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요. 일반적인 품질 QC 도구라는 것은 주로 이제 보면 품질 사회문요. 바로 재료와 매트리얼, 장비, 머신과 작업 방법, 메소드와 작업자를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품질 사회예요. 그래서 품질 관리 QC 도구는 작은 데이터로 가능한 신뢰성이 높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 품질 개발, 개선 관리의 재활동, 유효한 도구, 데이터의 기초적인 정의 방법 논리에서 품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통계 방법이 바로 품질 관리 QC 도구 7가지죠. 7가지. 품질 일관 특성 요인도, 히스토그램, 체크시트, 여기 증별이라고 하는데요. 증별이 아니고 층별이 되겠습니다. 층별, 파레토 도표, 산포도, 그래프, 프로세스 관리도 등이 바로 일반적인 QC 7가지 도구입니다. 그래서 QC 7가지 도구와 신 QC 7가지 도구를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품질 경영에 이제 변천한 학자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 1번 문제에서 다뤘지만 테일러입니다. 뭐 이거는 가학적 관리의 원칙, 직능성 조절, 도입, 표준적 작업 방법, 표준 시간 작업에서 정의되어 있는 작업 지도표를 하려고 했고, 가업 달성을 좀 차별 성과 검사. 이거는 뭐 1번 문제 다뤘어요. 이런 거. 이건 주로 변천은 특징에서 어떻게 변천했냐? 책임 분리는 산출물로 품질을 감시하는 독립된 검사 부서를 만들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스와트는요, 생산 제품의 경제적인 품질 관리를 했어요. 이거는 관리도에 개발한 것이다. 이건 언제? 1930년대. 샘플링과 관리도에 연구를 했고요. 대명은요, 원래 이 대명은 PDCA를 사실 개발한 사람도 대명이고요. 사실 대명이 바로 PDCA를 하면서 ISO에 영향을 준 것도 대명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품질 관리, SQC의 사용을 재창했죠. 1950년대. 이 대명은요, 바로 이래서 설계 품질이라든지 적합 품질 또는 판매 및 서비스 기능 품질. 그래서 14가지 지침과 7가지 치명적 병폐가 있는데 1951년 대명상 창설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ISO의 바로 창시자라고 봐도 과언해야죠. 대명은. 그 다음에 주란입니다. 주란은 품질 비용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어요. 1954년 경영적인 QC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예상이라든지 평가, 실패 비용을 바로 변천했는데 품질 계획, 품질 통제, 품질 개선 등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겐바움은요, 종합적 품질 관리.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TQC라고. 우리 회사에서 많이 적용한 TQC는요, 마케팅, 기술, 생산, 서비스가 가장 경제적으로 소비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품질 개발, 품질 유지, 품질 향상의 곤란, 조직 내 품질 관련 노력 통합이라든지 TQC는 종합적인 우리 품질 관리를 가지고 우리는 TQC라고 한다. 그 다음에요, 필립 크로스비가 있어. 이것은 무결점 경영. 이게 뭐 제로 디보트라는데 식스 시그마 이거 바로 무결점 경영 프로그램을 창안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필립 크로스비입니다. 이 필립 크로스비는요,
4가지 절대 원칙을 만들었어요. 요구에 의한 적합성, 검사가 아닌 예방입니다. 최초의 올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과의 표준은 무결점이다. 그래서 완전 무결 운동, ZD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품질의 척도는 바로 품질의 비용이다. 그 다음에 이시가와 박사인데요. QWQC와 전사적 품질 관리를 한 거에 바로 이시가와 박사예요. QC 분임료를 적극 활용하여 전원이 참여하는 일본형 TQC가 바로 한 것이 CWQC예요. 그 다음 TQM이라는 것은 바로 전사적 품질의 경영에 1982년 우리가 우리나라에게 PL법을 제정했죠. 그다음 1987년 MBNQA를 했고요. 이런 것이 참고적이지만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많이 나왔던 문제죠. 도요타 생산 방식의 주축으로는 시트죠. JIT, Just in Time의 그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거든. 한정된 수의 공급자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JIT의 그 시스템의 장점이죠. 미래의 수요 예측에 근거한 기본 일정이 달성하기 위해 종속 분모 양과 시기를 결정 말 때는 안 돼. 이거는 적시예요.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은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필요한 것 만드는 것이 바로 지트죠. 내일 일을 아니죠. 그래서 적시 시스템이에요. 적시. 틀렸어요. 미래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트 생산은 원자재, 제공품, 제품, 재고 수준 줄여야 되고요. 유효한 설비 배치와 다기능공으로 작업자 수도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의 낭비 제거로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일본의 도요타 생산의 지트죠. 그 지트는요, 저스트 인 타임은 바로 약자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 만들지 내일 일을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고와 생산은 비능률을 유발하기 때문에 재고를 최대한 없애는 기법으로 적시 생산 방법이고 도요타의 생산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유명하죠. 도요타의 자동차는요, 지트 생산 관리 시스템 개발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요. 도요타 지트 생산 시스템 개발하는데 4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생산량이 줄더라도 생산량을 올려야 해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들고 다기능으로 일의 흐름을 만듭니다. JIT는 늦어도 빨라도 안 돼요. JIT는 철저한 낭비 제거 시상과 사상과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많이 나왔고 뭐 이제 간혹 이번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인데요. 그 10번째는 유용성이 필요한 유용성이 있는 인사선발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럼 틀린 걸 찾아라고 옳지 않는. 원래 예측 베링은요. 타당도가 커질수록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중고 수행에 비해 바로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중고 수행은 어떻게 높아진다. 이거 맞는 말이죠. 선발률은요. 낮을수록 예측 베링의 가치는 당연히 커져요. 밑에 커져요. 두 번째요. 기초율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선발도구 유용성 수준이 높아진다. 이것은 기초율이 높을수록 알고 낮을수록 이건 틀렸어요. 선발률과 기초율은 상관이 0이다. 이거는 1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원래 이것만 답이 됐었어요. 4번과 답을 했다가 바로 요 놈도 틀렸어가지고 3번도 답이 된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3번과 4번 이런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측 변의 점수와 중고 수용이 이루어진 산점도는 1, 4분면은 높고 3, 4분면은 낮은 타원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유용성이 높은 인사 도구의 선발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인사 선발 도구를 보면요. 선발률이라는 것은 총 지원자분의 선발 인력이에요. 그리고 총 지원자는요. 선발률이 1 이하여야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지. 1 이하야. 그 다음 선발률과 예측 변의 가치가 선발률이 낮을수록 어떻게 여기 틀렸죠? 높을수록 나오면 예측 변의 가치가 더 커지고요. 타당도라는 것은 선발 인력분의 채용 후 직무 수행 성공자예요. 그래서 시험 등 선발 도구로 타당도가 높아야 뭐가 높다? 호용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중고 타당도, 구성 타당도인데 내용은요. 평가자 기준에서 검사 문항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거고 안면 타당도는요. 수험자 기준에서 검사 타당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중고 타당도는 특정 중고 집단과 관련성 판단,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고요. 예측은 미래를 말하고 동시는 현재를 말합니다. 구성 타당도는 심리평가 검사 구성도 특성 반영을 판단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초율이라는 건 총 지원자 분의 채용 후 직무 수행 성공자인데 기초율이 100%라면 선발 도구는 사용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그 다음에요, 10번째 문제를 했는데요. 11번째 문제입니다. 11번째는요, 쉬었다가 다음 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